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첫코치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장 큰 악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깐 5%를 넘긴 했지만 현재 4.9%대에서 5%가 넘냐 마냐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큰 에너지로 쓰이고 있고요. 이팔 전쟁도 물론 영향을 주긴 했지만 아주 큰 영향은 주지 못했습니다. 가자지구를 침공 한 해 만에 하면서 지상전을 투입한다 안 한다 이걸 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쉽사리 해결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당장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악재로서 남아있고 확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FOMC 회의 직전에 이제 말하는 것이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에 이제 들어갔고 연준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더 하느냐 마느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국채 금리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현 상황에서 우리가 국채 금리가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서 5%가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국채 금리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최근 파월과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은 기간 프리미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사실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건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10년물 장기 국채, 그러니까 긴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긴 만큼 나는 더 큰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것이 그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랐다.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를 현실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돌려 말하기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좀 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국채 금리가 상승한 요인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대규모 통화 정책을 진행해왔죠.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정책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제로일 때는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고 그걸로 많은 재정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금리도 낮았고 연준이 갚아야 될 이자 비용도 훨씬 쌌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국채 금리가 5%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5%가 넘게 되면 미국이 갚아야 될 재정 이자,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대한 이자 부분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뉴스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역사상 최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역사상 최대인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이 시장의 국채 금리를 더 상승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재정 악화는 더 심해지고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연준은 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채권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줘야 될 큰 손인 중국과 일본이 국채를 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국채, 그동안 많이 살았던 미국 국채를 전부 다 내다 팔아버리고 있는 거죠. 기사를 보시면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세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은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이었는데 보유량이 13년 내 최저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로 지금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의 고금리와도 관련이 있죠.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 입장에선 자국의 환율이 약해집니다.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선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고 거기서 받은 달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은 7위안대, 일본은 150엔 선을 심리적 저항선으로 잡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불러온 타 국가들의 통화 약세, 이 통화 약세를 막기 위한 달러가 필요하고 이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와 다른 국가들이 내다 팔아버리는 미국 국채, 이 국채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치솟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에서 갚아야 될 이자,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자가 훨씬 커지게 되고 이 국채 금리에 연동해서 자본을 끌어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엔화가 심리저항선인 1달러에 150엔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50엔도 또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 10월 6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연준이 QT, 그러니까 긴축이죠.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것을 재고할 것이다. 금리 급등에 복잡해진 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좀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는 긴축 완화가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 7월 달 옐런이 중국에 방한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옐런이 사실 방중하는 이유는 미국 국채의 매입 요청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옐런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상무장관이 방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미국은 중국의 미국 국채 구매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및 반도체 압박 완화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중국에 대한 규제는 완화시켜주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다주는, 서로 간의 이 쌍방의 어떤 교환을 기대를 했단 말이죠. 미국 국채는 미국 재무장관의 영역이고요. 관세와 반도체 문제는 상무장관의 영역이다. 그래서 중국의 주된 관심사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압박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죠? 오히려 중국을 더 크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고, 미국을 공격하는, 한마디로 미국을 압박하는가 동시에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많은 미국 채권을 중국은 내다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현재 큰 손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면은 관세와 관련된,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를 풀어줘야 중국이 다시 국채를 사주는 큰 손으로 올 것이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금리가 좀 완화가 돼야 일본이 다시 국채를 사줄 만한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던가 아니면 규제를 완화해 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미국 재정 적자가 역대 최고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5.5%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채 금리는 얼마든지 더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국채 금리가 5%가 넘으면은 미국에서 약한 연결고리들이 죄다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도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성장세의 냉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상당히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이 라파엘도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연준은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 재무부는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얼마 전에 나왔다가 쏙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의 연준의 물가 목표치 2%의 상향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가장 대외적인 명분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현재 3점 후반대다 보니까 2%대까지 낮춰야 된다. 우리는 목표치가 2%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 경제 포럼에서 파월한테도 기자가 질문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 2%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만약 지금 이팔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가 돼서 에너지 가격이 지금보다 좀 높게 유지가 된다면, 폭등은 하지 않겠지만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의 고착화,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인플레는 아니겠지만 적당히 높은 인플레가 고착화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연준이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이 목표치 2%라는 건 10년도 넘은 기준치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상승한 것을 감안했을 때 물가 목표치를 좀 변동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연준도 미국도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본인 힘으로 어떤 대외적인 명분 없이 크게 움직이긴 어려워요. 근데 어떤 환경적으로 명분이라는 게 생기면 연준은 얼마든지 180도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서 미국의 재정이 심각해지고 미국의 파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로 파산은 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금리를
빨리 인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년에 금리 인하가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상향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에 대한 대중 제재의 압박 완화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국채를 사주는 수요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마지막 한 번의 탈출 기회가 있다. 정말 시장이 크게 어려워지기 전에 마지막 한 번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가 시장에서 마지막 상승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달 정도의 조정 구간은 꼭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되고 결코 쉽사리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시기는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조금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B2가 너무 큽니다. 반대 매매 규모가 역대 최대로 이번에 터졌고요. 어제 키움에서 미수금 100%가 된 종목들을 막 나열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약세장에도 삼성전자의 B2가 늘었고 코스피 신용잔고가 감소했다고는 하나 20조가 넘었는데 아직 18조대 정도로 아직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투자자 예탁금은 46조 원대, 신용융자는 18조 원대로 좀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과 대비를 해봤을 때는 아직도 신용융자가 높은 편이다. 특히나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통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40% 정도 선이 넘었을 때는 상당히 시장의 조정이 왔던 게 많은 부분이 겹쳤는데 지금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약 38% 정도입니다. 40%를 내려오긴 했으나 30%대 초반일 때가 시장이 항상 상승이 왔을 때인데 38%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빚을 져서 투자를 하고 미수금을 땡겨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꼭 현금 확보를 해놓고 이런 빚이 아니라 정말 상승할 만한 기업들을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그런 기업들을 크게 조정이 왔을 때 분할 매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생 역전을 노리고 결코 이렇게 무리한 기업들한테 빚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튀어오를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의 어떤 QT,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완화 혹은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에 대한 상향 혹은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채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요인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항상 찾아보시다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단기적인 시장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많은 매크로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서 큰 흐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에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겠으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시기를 힘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